문재인 대통령이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강한 군대 없이는 한반도에 평화도 없다며 독자적 방위 능력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은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대통령의 의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으로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기는 군대 없이는 평화도 없다면서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갖출 것을 주문하고 이를 위해 우리 군의 핵심 방어 전력인 한국형 삼축체계 조기 구축을 지시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 의무입니다.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문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식 역사상 처음으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보국 훈장을 수여했는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돼야 북한 핵도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며 견고한 연합방위 태세를 주문하면서도 주도권은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군이 주체가 되는 국방개혁과 방산비리 근절, 장병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재차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은 매년 개최되던 계룡대가 아닌 해군 평택 이함대 사령부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장소 변경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천안함 폭침과 연평해전을 겪은 상징적 장소라는 점 외에도 육해공이 조화를 이루는 군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문 대통령은 문무대왕함에 올라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을 통해서 여당은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표정입니다. 하지만 야당들의 평가는 다소 엇갈렸는데요. 특히 회동에 불참한 한국당은 소통이 아닌 쇼통이라며 정부 여당과 첨예하게 각을 세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은나래 기자. 네, 어제 회동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대한민국 안보 협치 만찬이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협치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낮은 자세로 야당과 소통해서 정기국회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당은 정기국회 예산심의를 앞두고 어제 회동을 전략적 모멘텀으로 삼으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회동에 참석한 다른 야당들의 평가는 다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한미 한중 관계에 대해서 문 대통령과 견해차가 컸다고 말했고 여야정 협의체에 관해서도 원론적 수준의 논의라며 다소 인색한 평가를 했습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대화 일변도 말고 닥친 방어망으로 북한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대북정책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회동에 불참한 자유한국당은 여야 사당 합의를 평가절하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대화를 거부한 적이 없다며 다만 북한 도발에 단호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진정한 협치 의지가 없다면 여야정 협의체는 대통령의 책임 회피기구 쇼통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사당은 회동에 빠진 홍준표 대표를 직격하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셀프 왕따를 자랑하듯이 행세한다. 안보 해방꾼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홍 대표는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 한국당이 북핵 외교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한미동맹이 깨져도 전쟁은 안 된다고 한 말을 겨냥해서 경악을 넘어 소름이 끼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여야 사당이 손을 맞잡기는 했지만 한국당이 불참한 데다 안보 강론과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있어 이렇게 이견을 노출하면서 정치권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상임위원장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몫인 농해수 위원장은 차선 서른 의원이, 윤리위원장은 삼선 유승희 의원이 맡았습니다. 한국당 몫인 정보위원장은 이철우 의원에 이어서 삼선 강석호 의원이 바통을 넘겨받았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오피스텔도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건축물 분양법 개정안이 처리됐고, 분입대를 피하려 국적을 변경하면 병역 의무가 끝나는 40세까지 치료자 자격을 주지 않는 재외동포법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또 오늘 국회 운영위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허용범 국회 도서관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의 주요 성과물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의 뜻을 모았다는 점이 꼽힙니다. 일단 합의에 이르긴 했지만 한국당의 거부로 순항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주장해온 협치 모델입니다. 여야정, 말 그대로 여야 지도부와 문 대통령이 상시적으로 모여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입니다. 현재 외교 안보 분야는 문 대통령이, 정책 입법 사항은 국회 주도로 여는 투트랙 운영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 야당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만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며 정의당을 빼자고 주장하고 있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주재할 때는 협의체에 정의당을 포함하고 국회 주도로 열 때는 제외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점도 변수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대한 성의를 보였지만 홍준표 대표가 다분히 정치적 이유로 회동에 불참했다면서 쉽지 않을 것이지만 시간을 갖고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한국당을 뺀 4당이 조기 가동의 뜻을 모으긴 했지만 협의체의 성격과 권한을 두고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출범을 해도 순항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과 관련해 이러한 퇴행적 시도는 국익을 해칠 뿐 아니라 결국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보가 엄중하고 민생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전 정부를 둘러싸고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때가 되면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최근 여권이 제기한 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인 사찰과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 활동이 국방부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차병섭 기자입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 작업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에 개입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같은 일이 국방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녹취록에는 2014년 7월 군 댓글 사건으로 군 검찰에 기소될 위기에 처한 이태하 당시 군 사이버 사령부 소속 530 심리전단장이 옥도경 당시 군 사이버 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전 단장은 국방부 차원에서 실행된 일의 책임을 자신과 심리전단 부대원들에게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면서 조직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단장은 또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했는데 김 전 장관이 국회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단장을 소환 조사해 실제 녹취록상의 대화를 나눴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을 출국 금지했고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불러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군은 2014년 이미 이 문제를 수사한 바 있지만 최근 댓글 공작 상황이 김 전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폭로가 나오며 부실 수사 지적이 제기되자 검찰과 공조해 재수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차병섭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강원도 철원 육군부대에서 발생한 병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특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송 장관 지시 직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번 사고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며 한 점 의혹 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그제 오후 철원 육군 모 부대 소속 A1병이 진지 공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갑자기 날아온 총탄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 당국은 인근 사격 훈련장에서 날아온 도비탄에 맞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유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비탄은 발사된 탄환이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튕겨나간 것을 말합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12일 본격 시작됩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본격 심리를 하기 전 앞으로 다룰 내용을 준비하는 절차로 이 부회장과 삼성의 전현직 임원들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항소심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핵심 증인인데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1심에서 증인 출석을 3차례나 거부했던 만큼 반드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 소환에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도 이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에 상대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며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1심에서 특검 측이 승마지원 당사자인 정유라 씨를 증인으로 부른 것을 두고 변호인단이 보쌈 증언이라고 말해 특검 측이 반발하는 등 양측의 신경전도 팽팽했습니다. 정식 재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으로 이 부회장의 승계 현안 등 부정한 청탁 유무를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다뤘던 쟁점을 다시 심리하는 만큼 법리 다툼 위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재판부가 예고한 가운데 다시 시작된 세 개의 재판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구아름입니다. 가수 김광석 씨와 딸 서연양을 김 씨의 아내 서혜순 씨가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 기자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기자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국민들은 진실을 알기를 원하고 있다며 그동안 취재된 부분과 제보받은 내용 등 자료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서 씨가 딸 사망 직후 회사를 차린 장소로 알려진 하와이에서 의미 있는 자료를 입수했고 경찰에 전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기자가 가진 자료 중에 서연양 사망 사건 재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네, 정부가 생리대와 기저귀의 화학물질에 대한 1차 유해성을 조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톨루엔이나 벤젠 같은 발암물질이 나오긴 했지만 인체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준은 기자입니다. 정부가 시중에 파는 생리대는 안전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부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나오긴 했지만 인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국내에서 만든 생리대와 팬티 라이너 등 666개 제품에 대해 위험성이 큰 화학물질 10가지를 우선 검사한 결과입니다. 식약처는 피부에 100% 흡수되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됐다며 하루 7.5개씩 한 달에 7일 동안 평생 써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린이용 기저귀를 조사한 결과도 10개 제품 모두 안전한 수준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VOC는 휘발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사 결과로 볼 때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리대 유해성 논란은 강원대 김만구 교수가 발표한 화학물질 분석 보고서에서 시작됐습니다. 여성환경연대의 의뢰로 시중에 파는 생리대 11개를 조사한 건데 모든 제품에서 발암물질 등 22종의 유해물질이 나온 겁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이 보고서를 지난 3월에 발표했지만 식약처는 보고서의 신뢰성을 문제 삼다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조사를 벌였습니다. 식약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76종과 잔류농약 등에 대해서도 내년 5월까지 조사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정치권과 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한미 FTA 폐기 위협이 실제적이고 임박해 있다면서 미국이 폐기 위협을 지속적으로 지렛대로 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워싱턴 DC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진단한 뒤 폐기 위협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방안을 모색하면서 개정 협상에도 면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분하고 굳건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추석 전 추가 경정 예산 70%를 집행하며 일자리와 소득 늘리기에 나섰지만 뚜렷한 개선이 없자 보완책을 내놓았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기업에 1인당 지원금을 8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최대 1조 8천억 원의 재정을 더 투입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일자리 추경 편성과 정규직 전환 유도 정책들을 펼쳐온 정부가 일자리 관련 재정을 최대 1조 8천억 원 더 풀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와 소득 여건 개선은 더딘데 경기 사정상 기댈 곳은 재정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팀의 최우선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입니다. 일자리 관련 재정 사업이 집행을 활성화해서 최대 1조 8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업의 1인당 월 6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던 것을 다음 달부터 8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자리 안전망을 개선합니다. 또 개선 기미가 안 보이는 청년 실업 대책도 확대합니다. 장애인도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해 석 달간 30만 원씩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1,6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가입 대상도 늘리는 겁니다. 생계비 부담 줄이기도 추진합니다. 지금은 체납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으려면 재산과 소득이 모두 없어야 하지만 월소득 100만 원 미만이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대주택에 사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 전세지원금의 1%만 임대료로 내는 대상자도 전세지원금 4천만 원 이하로 기준을 올립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재정을 더 푼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해 안에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2천여 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공사는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부산교통공사 등 10개 협력업체와 최근 계약 해지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말 계약 기간이 끝나는 4개 협력업체 소속 직원 440명을 포함해서 총 14개 협력업체 비정규직 2천여 명이 정규직이 될 전망입니다. 공사 측은 상호 합의에 따라 계약을 조기 종료해 정규직 전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는 가운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3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08% 상승했습니다. 강남 4구 중 서초를 제외한 송파와 강동, 강남구의 아파트 가격은 재건축 2주 수요 증가에 따라 모두 올랐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중 2주 연속 하락세였던 경기도 과천은 보합세로 돌아섰으며 보합세였던 세종은 0.04% 올라 상승 전환했습니다. 최근 투기 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대구시 수성구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4% 올라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미국의 할인 행사 블랙 프라이데이를 본떠 만든 국내 최대 할인 행사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오늘 개막합니다. 그런데 벌써 두 번째인데도 아직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중국의 사드 보복 같은 악재까지 겹쳐서 흥행이 될지 벌써 우려부터 나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막을 올리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영 시큰둥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행사인데도 이름조차 생소하다는 겁니다. 코리아 페스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요. 공식 홈페이지를 봐도 쇼핑에 필요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업체별로 어떤 물건을 할인하는지 안내하는 코너에는 9월 말 오픈 예정이라는 문구뿐 아무런 안내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행사 시작도 전부터 결과를 비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올해는 사드 보복 탓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끊어졌다는 것도 악재입니다. 지난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 흥행의 1등 공신이었던 면세점 매출의 65%는 중국인 관광객의 지갑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유커 특수를 놓칠 것이 불보듯 뻔하지만 그렇다고 경기는 풀리지도 않았는데 내수에 기대기도 쉽지 않습니다. 관광업계는 이번 연휴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역대 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110만 명 이상, 하루에 10만 명꼴로 해외로 나간다는 겁니다. 대내외적으로 악재에 부딪힌 이번 행사가 부담을 떨치고 내수 부양에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보윤입니다. 올 상반기 국내 기업의 유흥업소 법인카드 사용액이 448억 줄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올 상반기 국내 기업이 유흥업소에서 쓴 법인카드 사용액이 4,672억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8.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흥업소 종류별로 보면 룸살롱 사용액이 올해 2,50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2억 원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 골프장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0.1%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 인근에 있는 포포카테페틀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최근 규모 7.1의 강진 이후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산마저 폭발해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국기현 특파원입니다. 멕시코시티에서 불과 71km 떨어진 포포카테포틀 화산이 현지 시간으로 27일 새벽 폭발했습니다. 폭발로 규모 1.8의 지진이 감지됐습니다. 분화로 인근 지역이 순식간에 화산재로 뒤덮였으며 화염에 휩싸인 돌덩이가 주변 1km까지 날아갔습니다. 현재 화산 활동이 잠잠한 상태지만 여전히 가스와 연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대규모 폭발에 앞서 포포카테포틀 화산은 지난 24시간 동안 25번에 걸쳐 소규모 분화를 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번 분화는 지난 19일 규모 7.1의 강진 이후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규모 7.1 강진의 진앙이 포포카테포틀 화산 인근 지역이라 화산 활동을 촉발했다는 겁니다. 포포카테포틀 화산은 규모 7.1의 강진 당시에도 소규모 분화를 했습니다.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포포카테포틀 화산의 반경 100km 지역에는 2,5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당분간 불안이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연합뉴스 국기현입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국난 돌파를 명분으로 중의원을 해산함에 따라 일본 정치권이 돌연 선거 전국으로 돌입했습니다. 전국 장악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림수입니다. 도쿄에서 최일학 특파원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내놓은 증의원 해산안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내달 22일 총선 실시 일정도 정해짐에 따라 일본 정치권은 급속히 선거 전국에 돌입했습니다. 2014년 11월 이후 2년 10개월 만으로 현행 헌법화에서 24번째 해산입니다. 사학 스캔들에 발목을 잡히며 개헌 일정 등 전국 운영의 한계에 부딪힌 아베 총리가 내놓은 정치적 승부수입니다. 북한의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로 지지층인 보수 세력이 결집하는 상황을 이용해 일거에 국정 장악력을 회복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 여당이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에 해당하는 31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르게 됩니다. 아베 총리가 개헌선을 확보한다면 평화헌법 구조의 자유대 근거를 명시하는 등 개헌 추진 동력에 다시 힘이 실리게 됩니다.
과반 이상 확보에 성공하더라도 개헌 발의선에 미달하면 포스트 아베 주자군과 총리직을 놓고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아베 총리는 과반에 미달하면 사임을 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야권은 창당에 박차를 가하는 고이케 도쿄지사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재편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총선 연대를 공언한 제1야당 민진당에선 마야라 세이지 대표가 자당 후보들이 신당 합류를 막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당 해체론마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로써 조기 총선의 승부수를 던진 아베 총리는 일본 리셋을 앞세우며 차기 주자로서 선명성을 드러낸 고이케 지사와 부쩍 앞당겨진 일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최일학입니다.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방문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탈레반의 로켓탄 공격에 대한 보복 공습에 나섰지만 미사일 오작동으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군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수도 카불 공항에 떨어진 로켓탄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반군 테러 조직인 탈레반을 공습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 중 한 발이 오작동을 일으켜 민간인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앞서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아프간을 방문한 직후 카불 공항에 여러 발의 로켓탄이 떨어졌고 탈레반과 IS는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각종 국내외 이슈에 대한 발언 통로로 트위터를 애용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습관에 대해서 미국인 10명 가운데 7명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미 퀴니피액 대학이 최근 미국인 유권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야 한다고 답한 이는 26%였습니다. 또 전체 응답자의 56%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답했고 반대 의견은 42%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36%였습니다. 미국의 유명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 창업자 휴 해프너가 현지 시간으로 27일 향년 91세로 별세했습니다. 플레이보이를 발간하는 플레이보이 엔터프라이즈는 성명에서 해프너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인은 노환에 따른 자연사라고 밝혔습니다. 해프너가 1953년에 창간한 플레이보이는 과감한 여성 누드 사진을 다루면서 성인 잡지의 대명사로 불려왔고 해프너는 성인 문화의 아이콘으로도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네, 뉴스워치 1부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